안녕하세요. 조선의 옛 이야기를 정성껏 읽어드리는 채널 옛날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백성의 눈물, 하늘의 뜻.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양주 고을에 살았던 한 선비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를 믿고 혼자 64 길을 걸어 한양으로 떠난 아내, 탐욕스러운 현감에게 논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고 병들어 쓰러진 남편. 이 두 사람에게 과연 하늘은 어떤 뜻을 내릴까요?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조선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양주 고을 북한산 자락 아래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솔바람골이라 하였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쏴 소리를 냈다 하여 그리 불렀다고 합니다. 이 솔바람골에 박도원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2, 키는 훤칠하고 눈매가 맑았으나 집은 방 2칸짜리 초가집에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박도원은 15살 때 이미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만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훈장 어른이 이 아이는 반드시 장원급제를 할 거지라 했고 부모님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놓은 한 마지기를 팔아 아들을 한양서당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달랐습니다. 박도원은 과거 시험을 3번 보았으나 모두 낙방하였고 25세 부모님마저 연달아 세상을 떠나시자 홀로 고향으로 내려와 그 낡은 초가집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같은 마을 대장장이 집딸로. 글은 배우지 못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나고 마음이 깊었습니다. 18배 박도원에게 시집을 왔는데 신행날 가마에서 내리며 시어머니 산소를 먼저 찾아 절을 올린 것이 온 마을에 화제가 되었을 만큼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가난은 깊었습니다. 아침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고 겨울이면 방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을 종이조차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다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순이가 옆에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고 박도원이 신이 나서 설명을 하면 순이가 역시 서방님이 세상에서 가장 박학다식하십니다 하며 두 눈을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를 가진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숙종 25년 경술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해는 봄부터 가뭄이 심하더니 여름엔 홍수가 지나갔고 가을 거지를 해보니 논에서 나온 벼가 예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솔바람골 백성들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박도원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세금을 내고 나니 항아리에는 쌀이 반말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흉년 때 박도원은 양주 관아에서 쌀 3마를 빌렸는데 올해 추수 전까지 갚지 못하면 집 뒤편 논 한 마지기를 관에서 가져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논 한 마지기가 얼마나 소중한 땅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박도원의 아버지가
평생 품삯을 모아 장만한 땅이었고, 박도원이 언젠가 과거에 오르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어머니 산소 앞에서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을씨년스러운 가을날 저녁, 박도원은 빈 화로 앞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뚝배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된장을 조금 풀어 끓인 무국이었습니다. 무 하나를 크게 잘라 넣어 양을 늘린 것이 티가 났지만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앞에 상을 놓았습니다. 박도원이 그 국을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일 현감 댁에 다녀와야겠소. 쌀 3말 갚을 기한을 내년 봄까지만 늦추어 달라고.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저도 내일 장에 배 2피를 내다 팔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박도원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보니 손마디가 트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밤새 배틀을 밟아짠 배가 2필이나 됐던 것입니다. 박도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이야,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요. 순이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못난 사람이 어찌 저를 이렇게 아끼십니까? 서방님이 계시니 저는 아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박도원이 관아 대청마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소인 박도원이오나 현감 날있게 간청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현감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또 왔소. 선비란 자가 빚도 못 갚고 구걸이나 다니니 그게 선비의 도리요. 박도원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의 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 모아 장만한 땅이옵니다. 단 한 계절만 기다려 주신다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사옵니다. 현감이 비웃었습니다. 법도는 엄중한 것이요.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전이 달려와 박도원을 마당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박도원은 관아 문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 어쩐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이게 만들었고 화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이불을 나란히 덮고 앉아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한양에 다녀올까 합니다. 박도원이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한양, 무슨 말이오? 순이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제 친정 오라버니가 한양시전에서 비단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삭바느질을 하면 한 달에 쌀 1말 값은 벌 수 있습니다. 겨울 동안 돈을 모으면 봄에 쌀 3말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한양이 64 길이요. 아낙 혼자 어찌 가란 말이요. 순이가 남편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방님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과거에 오르셔야 해요. 절대 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박도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순이야, 내가 과거에 오르는 것보다 그대가 더 중하오. 순이가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 더 가야겠습니다. 서방님의 그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 박도원이 잠든 뒤 순이는 혼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편의 낡은 버선에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새 솜을 넣어 두꺼운 버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쯤 바느질을 마치고 일어나 솥에 불을 지피고 평소보다 2배 분량의 밥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며칠은 먹을 수 있도록. 장날 아침 순이는 배 2피를 팔아 쌀과 된장을 사고 남편이 볼 곳에 쪽지 하나를 올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방님,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밥은 여기 있습니다. 절대 책을 놓지 마세요.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한양 가는 고개 위에서 순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솔바람골 소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그 숲 안 어딘가 남편이 지금도 책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서방님,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순이는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다시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 종로 시전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고 짐을 진 보부상들이 골목을 오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이는 그 복잡한 거리에서 오라버니 가게 강씨 포목을 찾아갔습니다. 오라버니는 누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해 만에 보는 누이의 손이 너무 거칠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이 고생을 시키는 매제가 원망스럽지 않으냐. 순이가 당당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서방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낮에는 비단 단추를 달고 옷감을 재단했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양반대 콘수 바느질을 했습니다. 순이의 솜씨는 대단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어찌나 고른지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개성에서 온 부유한 상인 김천수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가 순이의 바느질 솜씨를 보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그림이지 그림. 내 가게에서 일해도 되겠소. 삭슬 2배 드리겠소. 순이가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선비입니다. 과거를 준비하고 있지요. 김천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런 아내를 둔 선비라면 하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요. 그 말이 순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순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번 돈을 나누어 반은 양주로 보내고 반은 항아리에 모았습니다. 양주로 보내는 돈과 함께 짧은 쪽지를 넣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서방님이 보입니다. 저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방님을 봅니다. 박도원은 아내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한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한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순이가 한양에 온 지 어느덧 2해가 되었고 항아리에는 쌀 5말 값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갑자기 박도원에게서 편지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오라버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저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오라버니가 말렸지만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서방님이 90날을 편지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순이는 2해 동안 모은 돈과 남편을 위해 몰래 마련한 새 도포 한 벌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도포 안감에는 순이가 손수술을 놓은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남편이 버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4 길을 걷는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발이 시리고 손이 얼었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주 고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집 박선비 알지요? 현감이 논을 다 빼앗아 갔다 합디다. 그뿐이요. 탄원서를 올리러 갔다가 곤장까지 맞았다더군요. 어이구 가엾어라. 그 양반 지금 알아 누워 있다고 하더군요. 순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다시피 하여 집에 당도하니 대문은 비뚤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박도원이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서방님,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왜 소식을 끊으셨어요? 박도원이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이 꼴을 보이기가 창피하여서. 순이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창피하다니요. 서방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탐관오리에게 있어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집에서 쌀과 닭 1마리를 빌려와 부엌에 불을 지피고 닭을 삶아 죽을 끓였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부엌에서는 순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 남편에게 들리지 않도록 아주 작게. 박도원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데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순이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바느질을 받아 삭슬 벌었고 밤에는 남편 곁에 앉아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마을에 관아 패촉꾼이 돌아다니며 방을 붙였습니다. 알리노라. 금번 별시 과거 시험이 경기 각 고을에서 시행되니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달 보름까지 관아에 등록할지어다. 박도원이 그 방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한 번 더 해봐야겠소. 순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물론이죠, 서방님. 이번이 기회입니다. 제가 먹을 갈아드리겠습니다. 과거 시험날 아침 순이가 저고리 소매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매화 한 송이가 수놓인 그 천 조각이었습니다. 품에 넣고 가세요, 서방님. 박도원이 그것을 가슴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무엇도 두렵지 않겠소. 시험장에 앉아 시제를 받았습니다.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가장 귀한 덕목은 무엇인가? 박도원은 그 제목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하늘을 보면 제가 보입니다. 박도원은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빠르게, 거침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관아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방 앞을 서로 차지하려 했습니다. 박도원은 뒤편에서 기다리다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 직접 방을 확인했습니다. 맨 윗줄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원이 박도원이라. 솔바람골 박도원이 장원이야. 박도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도원은 집으로 뛰었습니다. 뛰다가 넘어지고 일어나 또 뛰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니 순이가 빨래를 줄에 널고 있었습니다. 박도원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원이요. 순이가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순이가 들고 있던 빨래를 그대로 떨어뜨리며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양에서의 2해, 밤새 바늘을 쥐던 손끝의 아픔, 남편의 소식이 끊겼던 그 겨울의 공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원이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빨랫감을 살랑거리게 하였고 먼 산에서는 두견새가 울었습니다. 한참 후 박도원이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것은 내 장원이 아니오. 그대의 장원이오. 그대가 한양에서 흘린 땀이, 그대가 보내준 편지 한 장 한 장이 모두 내 붓끝에 실렸소. 순이가 눈물 사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서방님이 이루신 것이지요? 박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 둘의 장원이요. 박도원은 장원급제 후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었습니다. 탐관오리를 찾아내고 백성의 억울함을 푸는 일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처음 맡은 사안은 바로 양주 현감 이형준의 비리였습니다. 이형준은 지난 3년 동안 부당한 세금으로 쌀 300석을 착복하고 백성들의 논밭을 15건이나 부당하게 압류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박도원에게 곤장을 친 것도 포함해서였습니다. 박도원이 담당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기록하여 탄핵 상소를 올린다. 압류된 논밭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아전이 우려하자 박도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줄이 있어도 법은 법이요.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은 강물보다 무거운 것이요. 이형준 현감은 파직되었습니다. 압류된 논밭은 차례로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박도원의 논 한 마지기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장만한 그 땅이. 양주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선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내 된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늘이 모를 리 없지. 순이는 한양에서 번 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빚도 갚고 살림도 차리고 나서도 항아리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하나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솔바람골에 글 배울 기회가 없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읽고 쓸 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도원이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그대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순이 서당은 그해 가을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낡은 창고를 고쳐 만든 서당이었습니다. 첫날 신발 없이 맨발로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아이들에게 붓과 벼루를 사주었습니다. 자신이 한양에서 바늘 끝을 찌르며 번 돈으로. 세월이 흘러 순이 서당에서 글을 배운 아이들이 자라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붓과 벼루를 사준 그 고운 손의 주인을. 박도원은 훗날 2조 좌랑회까지 올랐습니다.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남긴 그의 판결문에는 언제나 같은 정신이 흘렀습니다.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은 강물보다 무겁다. 그의 추석 보름날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가난하던 시절이 더 그립습니다. 서방님과 둘이서 같은 하늘을 보며 버텼잖아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서요. 박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손등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먼 데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촤, 촤. 솔바람골의 그 바람 소리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세상에 남아 흘렀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어떤 처지에도 서로를 믿는 마음은 세상 어떤 권세보다 강합니다.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